안녕하세요. 강남 세브란스병원 안병원장 조재영입니다. 저는 종양내과 교수이고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항암 치료에 관해서 원리와 어떤 부작용, 그리고 항암 치료 하시는 분들에 관해서 어떤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네, 그럼 항암 치료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항암 치료라는 것은 약물, 즉 항암제를 사용하여 암을 치료하는 것인데, 전신에 퍼져 있는 암세포에 작용하는 전신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같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는 암세포가 어떤 특정 부위에 국한되어 있을 때 그것을 절제하거나 혹은 방사선 치료로 그 부분만을 제거하는 것인데요. 암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아주 무서운 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국소 치료만으로는 완치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약물을 사용하여서 전신에 퍼져 있는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항암 화학요법의 기전을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세포들은 사실 분열 증식이 조절되어서 일정한 세포수와 기능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그 성장이 신체의 요구와 상관없이 조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분열 증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열 증식하는 세포를 타겟하여 항암제를 투여하여서 분열 증식하는 세포만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암제는 세포의 조절과 증식을 좌지우지하는 DNA와 RNA의 합성 과정과 유사 분열을 방해하거나 DNA 분자 자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쳐서 암세포를 죽입니다. 하지만 항암 화학요법은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 중 분열과 증식이 활발한 부분인 위장관의 점막, 그리고 머리카락, 그다음에 골수세포, 그리고 생식계 세포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증식세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대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항암제의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항암 치료를 왜 하는 것일까요? 아까 제가 일반적으로 정의에 관해서 설명했지만 되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은 내 몸에 있는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해서 완치를 받고자 하는 완치의 목적으로 하는 항암 치료가 있고요. 그러나 많은 암에 있어서는 완치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항암 치료만으로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암을 성장을 좀 억제해서 비교적 안정 상태에서 이 암을 유지해서 내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안정을 추구하는 요법이 있을 것이고요. 그 외에는 사실 성장을 완전히 암을 없애거나 안정시키지는 않지만 어떤 증상의 완화, 갑자기 어떤 덩어리가 커져가지고 어떤 나의 기도라든지 위 장막을 눌러가지고 중요한 증상이 있다든지 했을 때는 암의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그러한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고식적으로 항암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완치를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경우에는 이 암이 되게 항암 치료에 센시티브하다고 그러는데요. 항암 치료에 굉장히 반응을 잘 할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와 함께 사용하여서 굉장히 완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저희가 하는 방법적인 혹은 목적적으로 되게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데요. 수술을 하고 나서 잔존되어 있는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항암요법을 보조 항암요법이라고 그러고, 만약에 수술을 하기 어려워서 수술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행이 돼서 이 암을 항암 치료를 먼저 한 다음에 암을 줄여서 수술해야 될 때, 이걸 우리가 선행 항암 화학요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같이 해서 그 국소 치료 효과를 더 증가시키고 암이 전이된 암도 같이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시 항암 화학 방사선 요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최후에 만약에 이러한 치료에 다 실패했을 때 수술도 불가하고 방사선 치료도 듣지 않는 그런 완화적인 화학요법이 있겠습니다. 외래 환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항암 치료에 따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차, 2차 항암 치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들이 많은데요. 1차 항암 치료는 1차 항암 치료를 쭉 하다 보면은 암이 더 이상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내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과 달리 자기만의 너무 부작용이 과다하게 나타났을 때 우리가 2차 치료를 해야 될 경우가 있고, 혹은 1차 치료에 대해서 내성이 보였을 때 2차 치료를 하게 됩니다. 물론 2차 치료에도 마찬가지로 내성을 보이거나 부작용이 많이 생길 때는 또 3차 항암 치료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1차와 2차 항암 치료의 차이점은
우선 1차에 우리가 쓰는 항암제들은 대개 그 병에 가장 잘 듣는다고 알려진 조합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부작용도 당연히 되게 적고요. 근데 2차를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1차 치료보다는 2차 치료에 쓰는 약들은 1차 치료 약제들에 비해서 효과가 조금 떨어집니다. 물론 부작용은 큰 차이가 없지만 효과가 되게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2차 치료도 우리가 잘 선택을 해서 하게 되면은 1차 치료에 반응이 없던 분들도 반응을 보일 수가 있고, 또 부작용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1차, 2차 혹은 3차까지는 대개 암 치료에 있어서 항암제를 투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수별 항암 치료의 부작용 투여량 등이 다른가요? 하는 질문이 많은데요. 차수별 1차 치료가 한번 결정되고 나면은 1차 치료에 2주, 3주 혹은 4주 간격으로 계속 반복되게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되게 처음 정해진 용량으로 우리가 쭉 투여합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부작용이 생긴다든지 혹은 환자분들이 개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하신다거나 하면은 용량을 또 조금 줄여서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차 치료도 마찬가지로 처음 정해진 용량을 투여하지만 그 치료 반응에 따라서 혹은 부작용에 따라서 또 개인의 신체적인 역량에 따라서 용량을 잘 조절해서 투여하게 됩니다. 수술 후에 체력 소모가 큰데 항암 치료를 바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수술 방법이 굉장히 발달되어 가지고 복강경이라든지 흉강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간단한 요법으로 혹은 로봇 서저리 등을 통해서 많이 째지 않고 이제 가벼운 시술을 통해서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적당한 시기, 즉 대개 2주 이내, 길게는 뭐 합병증이 감염이라든지 여러 합병증이 생겼을 경우에도 4주 정도가 지나면은 환자분들이 거의 다 정상 음식을 드실 수가 있고 일상생활을 다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2주, 4주 정도 지나면은 항암 치료에 크게 문제 있는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수술 후에도 암세포는 남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남아있는 암세포를 적절한 시기에 제거해 주지 않으면은 재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또 암을 치유해 주는 것이 재발률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 후에도 항암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저희가 전문가들이 보고 항암 치료를 해도 된다고 판단이 되면은 건강상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항암제를 받으셔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알기암의 경우에도 항암 치료를 계속해야 하나 하는 이런 질문들이 사실 많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 사기암은 치료가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어떤 암이냐에 따라 치료 효과가 확연히 다릅니다. 고식적 항암 치료를 통해서 완치가 어려운 환자에게 증상을 조절하고 생존 기간을 연장시키며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항암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주치의가 볼 때 그러한 항암 치료가 도움이 되지 않겠다고 판단이 되면 본인이 더 이상 연명 치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또 선택하는 그런 상담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과 잘 논의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작용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의 부작용들은 위장관계 부작용, 그 다음에 골수 기능 저하에 따른 부작용, 그 다음에 탈모, 피로, 수면 장애, 항암 치료 동안의 심리적인 변화, 그 다음에 신경병 어떤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부작용 완화를 위한 약물이 있나요?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약물들이 항암제만큼 혹은 항암제보다 더 많이 개발되어서 되게 최근에 이제 항암제들은 이러한 부작용 자체가 감소되어 있는 항암제들이 많이 나와서 옛날에 과거에 탈모라든지 탈모 안 되고 여러 가지 통증이라든지 이런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항암제들이 대부분 다 없어졌고요. 최근에 개발되어서 쓰고 있는 약들은 물론 표적치료제, 면역치료제는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쓰고 있는 항암제들도 상당히 부작용들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저희가 다른 약물들을 가지고 충분히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보를 좀 드리면은 제일 많은 부작용들이 역시 우리 몸에 항암제가 들어오게 되면은 메스꺼움, 속이 미식거워서 음식을 드시기 좀 불편하고, 이걸 제일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잘 못 먹게 되면 굉장히 고통을 받고 거기에 따른 이제 어려움 때문에 항암 치료를 접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부작용도 많이 감소되었지만은 이러한 메스꺼움을 조절할 수 있는 약들이 매우 많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예방적으로 저희가 억제하면은
식사를 충분히 100%는 아니지만 상당량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골수 기능 저하. 과거에 골수 기능이 저하되어서 백혈구가 감소되어서 폐렴이라든지 장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염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백혈구를 떨어뜨리지 않는 약들이 많이 개발되어서 한 번 주사 맞으면 거의 항암 치료하는 동안에 거의 백혈구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입원하지 않고 외래에서 항암 치료를 하셔도 감염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병원에 입원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감소되어서 사실상은 이제 크게 두려움을 안 가지셔도 되는 정도로 부작용을 잘 조절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 음식물을 잘 못 드신다든지 그다음에 머리가 빠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최근에 개발된 약제를 변경한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마시는 영양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충분히 부작용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항암 치료 중 먹어도 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도 많고 또 개인적으로 드시는 그런 약들도 많습니다. 되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꼭 어떤 약은 된다, 어떤 약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저희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어떤 제 전문가로서 조언을 드리면은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잔존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해서 이때가 제일 중요한데요, 사실. 그때 잔존되어 있는 암세포를 다 제거하게 되면은 이제 재발하지 않고 암이 완치받을 수 있는 그 시기가 가장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이제 잘 모르고 이제 다른 건강기능식품을 장복하다 보면은 암세포도 이러한 건강식품을 사실상 호르몬제라든지 이런 과다된 영양식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치료에 내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성적에 비하면 이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암세포가 다 죽어서 재발 안 하고 완치될 수가 있는데 본의 아니게 다른 어떤 영양제를 섭취함으로써 이 잔존 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항암제를 견디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추후에 항암 치료가 끝나고 재발하는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수술 후에 보조화학요법 치료할 동안에는 그런 건강식품을 좀 끊어주시고요. 만약에 하나서 이제 암이 주치의 선생님이 볼 때 3년, 5년 완치가 되어서 안정이 됐고 그다음에 정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할 때 어떤 고령이라든지 혹은 또 내가 또 체력적으로 운동을 잘 못해가지고 체력이 저하됐다든지 할 때는 그럴 때도 어떤 영양제가 어떤 영양 성분이 좋은지를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필요해서 선택적으로 드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어떤 식품이나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는지 어떤 것을 피해야 되는지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커피, 콜라, 초콜릿 같이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이나 오렌지, 포도, 레몬, 귤 같이 산도가 높은 음식, 맵고 짠 음식, 그다음에 아주 질긴 음식 등은 또 감염과 식중독에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은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게 좋고 육류, 생선, 계란 등은 완전히 익혀서 균이 없는 상태에서 드시는 것이 항암 치료하는 동안에 가장 좋습니다. 소화 흡수가 저하되고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이 일어나서 부작용들이 여러 가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식사 방법으로 섭취를 하기를 권장드리고 증상 완화로 해서 식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식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갱년기 여성인데 항암 치료 부작용과 겹쳐서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여성분들이 이제 또 연세가 드시면은 또 폐경 증상과 항암 치료하게 되면은 같이 겹치니까 그에 대한 두려움도 되게 많고 걱정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특히 수면 장애라든지 피로라든지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해하시고 손발이 저리는 그런 신경병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할 때 항암 치료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팁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첫째, 피로 회복을 위해서는 가벼운 산책 등의 육체적인 활동으로 입맛을 좋게 하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이 좋고요. 그러나 저녁에 너무 과도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밤에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알코올이나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은 대개 제한을 좀 해주시고 늦은 오후와 특히 저녁에 많은 카페인을 드시는 것은 꼭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수면 장애가 있으실 때에는 졸음이 올 때만 잠자리에 눕도록 하시고요. 잠자리에서는 잠자는 것 외에는 가능하면 핸드폰 본다든지 텔레비전 본다든지 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하시고 너무 고민이나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이거 내일 어떻게 하나 항암 치료를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불안을 떨쳐버리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신경병증, 손발이 많이 차갑고 저린데요. 이럴 때는 보온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설거지나 목욕 및 샤워할 때 물의 온도를 너무 뜨겁거나 차게 하지 않도록 미지거나 따뜻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집안일을 할 때는 장갑을 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개 이제 이렇게 암을 치료받고 갱년기까지 계신 분이 항암 치료를 할 때는 가능하면은 진짜 가족분들을 집안일이라든지 하는 것들도 가족분들의 좀 도움을 받아서 가능한 한 좀 쉬시라고 제가 얘기하고, 저는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한테는 건강한 가족분들이 최대한 많이 도울 수 있게 저희 설명을 잘 드려가지고 가족들이 단합해서 이걸 잘 도와서 이걸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십니다. 지금까지 항암 치료에 관해서 어떤 일반적인 설명과 그에 따른 부작용의 조절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남 세브란스병원 암병원장으로서 또 대한민국 그 암학회를 주도하는 임원으로서 암을 가지고 고민하시고 지금 현재도 치료하시고 있는 분들에 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물론 항암제가 기본이 되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표적 치료제 그리고 면역 치료제들이 나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항암 치료의 어떤 고통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부터 진행되는 치료는 대부분은 이제 표적 치료제 혹은 면역 치료제를 진행하기 때문에 내가 이 치료를 받는 동안에 이걸 못 이겨내고 너무 힘들어서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항암 치료를 잘 견디면 암이 완치되고 또 안정되고 또 그 다음 면역 치료, 표적 치료를 통해서 여러분들 완치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용기 잊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자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강남 세브란스병원 암병원은 365일 정말 가족같이 여러분들을 돌봐주기 위해서 항상 저기 마음의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외래에서 혹은 전화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고요. 급할 때는 정말 저희 병원 응급실에 오셔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과 힘을 합쳐서 꼭 이 어려운 암을 이겨내서 완치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